맞춰놓고. 자, 이제 열심히 푸세요. 계약하기 전에. 네, 기말 범위는 미리 풀지 마. 왜 미리 풀지 말라고 하냐면 풀어놓으면 수능 문제를 보통 2, 3개월 안에 다 까먹어. 열 화학까지. 열화 고무용 문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푸세요. 고무용이 몇 단위? 고무용이 몇 단위? 3-1단. 반이 넘던데요. 세왔더니 전체 페이지에 반이 넘던데요. 그런 거였잖아요. 이거까지 없어 걸려 그래.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보통 20여 문제 정도 나오는데 스키까지 하면 40문제가 넘어. 스키 문제까지 하면 40문제가 넘는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1학기 때 수능형 문제로 나오는 게 가장 힘들어. 수능 문제들이 뭐라고 해야 되니 어떻게 보면 쉽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직접 풀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거야. 일반적인 전통적인 물리 문제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열심히 좀 풀어주셔야 돼. 자,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까지 했죠. 자, 오늘은 파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동 부분은 실제로 책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책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동의 전파와 굴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파동의 전파와 굴절을 한번 볼게요. 자, 파동의 발생과 전파. 파동의 발생과 전파 관계가 옵니다. 자, 먼저 파동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자,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지?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 내에 생긴 힘의 교란 상태가 매질을 따라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질을 따라 전달되는 것. 자, 이런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지 파동을 내게 하는 물질이다. 이 얘기예요. 자, 매질 내에서 힘이 가해진 바로 그 자리를 우리는 화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시작되는 화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컴파동이 생기는 것이야. 이것을 화원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매질이라는 것은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매질의 종류에 따라 파동을 구분해 줄 수 있는데 오늘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대표적인 파에 전달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파의 전달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해요. 자, 잔잔한 호수에 파동이 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쪽에 물이 있대요. 자, 물이 있으면 여기에 돌 하나를 또는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자, 얘는
물이 풍당하고 출렁이겠지. 자, 물이 풍당하고 출렁이게 되는데. 자, 이때 파가 시작되는 이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파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파동의 중요한 성질을 여기에서 또 관찰해 볼 수 있고. 자, 이 물 위에 깃털이나 나뭇잎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깃털이나 나뭇잎의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죠? 위아래로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파동을 통해서는 내질의 이동이 있다 없다? 내질의 이동이 없대. 자, 내질의 이동이 없이 에너지만 전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동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전파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 파동에 대한 얘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파동의 용어부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파동의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파는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 형태를 따르게 되는 얘네들을 진행하는 조합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좀 뒤쪽에 우리 파동에 관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과장되게 그릴게요. 과장되게 그려서 파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 과장되게 그린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일반적인 파동들이 파장의 길이가 진폭에 비해서 상당히 커요. 그럼 굉장히 과장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가로축을 우리는 위치라고 얘기해보자. 이 파동은 어떻게 그림을 그린 거냐면 파동이 생기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 둘 셋 착각하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요. 그럼 x의 위치에 따라서 매질의 높낮이가 변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지. 얘를 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파동 중에 가장 변이가 큰 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큰 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마루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아래쪽을 우리는 골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자, 이때 파동의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얘기하고 이 진폭의 기호를 A라고 써주고 다니는 미터 단위로 써주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매질은 잠시 뒤에 보면 어떻게 이동하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매질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죠? 자, 파가 이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매질이 변이 방향은 진행하는 방향의 앞방향은 위로 올라가게 돼. 그리고 뒷면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매질의 움직임의 방향도 설정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면 얘가 쭉 진행해서 한 주기만큼이 지났다라고 얘기합시다. 한 주기라는 시간 동안 지났다라고 하면 매질은 어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해요. 자, 즉 매질이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원위치까지 오는 동안에 이 파동의 마루분이 진행한 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 동안에 파가 진행한 이 거리를 뭐라고 해? 파장이라고 하고 기호는 람다라는 기호를 써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보자. 시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표를 띄워놓고 그 부표의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서 한번 기록을 남겨봤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기록을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변이값을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변이값은 이렇게 표현해주기로 했죠. 자, 얘 똑같아 모양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할게. 자, 마찬가지 얘도 뭐가 돼? 마루가 되고 얘는 거리예요. 자,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하고 A라고 하는 건 똑같아. 자, 한편 얘가 진동을 해서 자, 원위치까지 돌아온 데 걸린 시간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마루에서 다음 마루가 될 때까지 시간 또는 볼에서 다음 볼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부르고 T라는 기호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한번 글로 한번 남겨보도록 합시다. 정말 현법이 있니? 몰라? 이게 지난번에 좀 일찍 나오라고 했더니 굳이 피고 늦게 나오는데 너무 지나고 그래서 찾아서 자고 있어? 정말 너네 선배 중에 식사하고 오, 뭐야? 오, 고쟁이 같아. 진짜 날 그지. 우쟁이가 뭔지 알아? 정확히? 예전에 스포츠라고. 선수가 1등이었어요. 우와 60점이네. 와 선호권 되게 많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진짜 자기 많이 들어가야 돼. 선배들도 보면 체능 여자애들이 자기 많이 펴는 애들이 자기 다 풀기 싫다 그러면 스누스가 문제가 약간 달라. 비슷한데 약간 다른 느낌. 기출 문제들은 똑같고 수능 문이나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들은 똑같은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문제들이 약간 달라요. 자, 그러면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자, 마루를 한번 보자. 마루라는 것은 크로스 방향 최대 변이인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마루라고. 단위는 어떤 단위? 얘는 마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는 단위는 없구나. 자, 한편 볼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 최대 변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이라는 부분도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한편 진폭이라는 게 있죠. 진폭. 자, 진폭은 기호로 A라고 하고 크기를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지? 매그네티트 말고 엠플로티트라는 말을 써요. 엠플로티트라는 말을 써서 얘는 진폭을 의미해서 A라고 합니다. 자, 얘는 마루의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또는 진동 중심에서 볼의 거리를 얘기해요. 조심할 거. 지구과학에서 파고 쪽을 배울 때 파고하고는 달라. 파고는 어떻게 얘기하지? 얘는 볼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파고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얘는 파고고 얘는 그 절반이 되는 진폭이야. 우리에서는 파고란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한편 자, 용어로서 파장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 파장 교로 람다라고 얘기하고 길딱 단위는 미터라는 단위를 써요. 자, 원 이름은 내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파가 이동하는 거리예요. 네, 이런 거리를 파라고
자, 한편 주기라는 게 있어요. 자, 주기는 기호로 t라고 쓰고 있는데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야. 자,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합니다. 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지? 세컨드라는 단위를 써서 축으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수는 기호로 F 또는 U라는 기호를 쓰는데 선생님들 개취야. 최근 물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F를 쓰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진동수 다 U를 썼거든요. U를 썼는데 고등학교 국가 과정을 보니까 다 F로 바뀌었더라고요. 화학에서는 원래 진동수 F 썼고요. U를 안 썼는데 요즘 책들은 다 바뀌어가지고요. 화학에서는 U를 쓰고 물리에서는 F를 씁니다. 무슨 고집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로 통일하면 더 편할 거. 그래서 뭐 보건 적용 같은 것들을 배울 때 화학에서는 진동수 U라고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개취다 보니까 옛날에 U로 가르치던 교수들한테 배운 선생님들은 끝까지 고집해서 U라고 써요. 선생님도 U라고 쓰는 걸 F라고 바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경기. 같이 써놓고 이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겨우 바꿔놨더니 또 U라고 쓴 선생님들이 또 출연하기 시작했지. 대취형에서 쓰는 건 선생님께서 쓰는 거는 우리나라 표준교과 고등학교에서는 F를 쓰고 물리에서는 화학은 U라는 걸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진동수라고 하는데 진동수라는 것은 매질이 2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이것을 진동수라고 얘기하고 진동수와 주기 관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초가 걸렸다라고 했지. 자, 얘는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는데 F번 진동하는데 따라서 t 곱하기 F가 1이 돼버리므로 F라는 값은 뭐가 되니? t분의 1이 되는 단위는 1/세크 또는 세크 인버스 또는 얘를 헤르츠라고 써주고 있어요. 헤르츠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각속도 개념으로 얘기해서 나타나는 분들도 계셔요. 각속도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얘가 이동한 중심각을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RPM이라고 쓰기도 해요. RPM은 무슨 뜻일까? 얘는 레볼루션. 레볼루션이 뭐야? 뭐 혁명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혁명이 일어날 일이 없지? 얘는 회전수야. 몇 바퀴 돌아가는 바퀴로 이야기해. 자, 레볼루션 퍼 미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분당 몇 번 돌았느냐 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레볼루션 퍼 세크라는 걸, 레볼루션 퍼 미닛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이 얼템은 많이 봤을 거야. 노만산 아파트 계기판 보면은 1, 2, 3, 4, 5라고 써있는 계기판이 있어. 근데 중심에 보면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약 2라는 숫자로 가 있으면 이 엔진은 지금 초당 2000번 돌고, 분당 2000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엔진의 회전수를 얘기할 때 RPM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진동수라는 값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책과 관계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책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 바로 매질이 한 점이 일정하게 반진동하여 파동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매질에 다음과 같은 사인 곡선이 나타난다.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실선 모양이던 매질이 각 점이 화살표 방향으로 각각 이동하여
짧은 시간 후에 매질은 점선 모양이 되어버렸다. 이동한 모습을 얘기하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앞면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뒷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위상이라는 말이 있어. 위상이라는 것은 위치와 운동 상태를 의미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위치와 운동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보세요. 그걸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이거는 위치가 돼도 되고 시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변이를 보자. 자, 변이를 보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과장되게 그려준다라고 했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잠시 뒤에는 얘들이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를 항상 감안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할 때.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런 점을 한번 보자. 자, 여기에 변이가 똑같은 점들이 여러 개가 있대. 오케이? 자, 이 위치의 변이 같고 이 위치가 변이 같지? 이 위치도 변이 같고 이 위치도 변이 같단 말이야. 얘는 위치가 같아. 하지만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되지? 얘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죠? 자, 얘도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두 개는 위상이 같아 달라? 다르지. 오케이? 위상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고 얘와 위상이 같은 점은 뭐가 돼? 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위상이 같은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큼 나타나? 람다만큼의 차이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인접한 위상을 갖는 녀석은 람다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다. 시간을 얘기하면 인접한 같은 위상을 갖는 점은 주기만큼의 시간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이 점과 이 점의 위상 차이는 얼마큼 날까? 그럼 보통 2분의 람다 또는 파이만큼 난다라고 얘기해. 즉 정상적으로 위상 차이를 갖는 것은 라디안을 표현하면 2파이만큼 난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의 차이를 갖는 걸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책으로 보면 매질이 시간에 따라 진동한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위상이라고 하고 우리 표현할 때 위상이라는 것은 흔히 파이라는 문자로 표현해주고 있어. 파이 또는 세타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 파이를 많이 쓰거든. 파이는 위상이다라고 기억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물리량이나 그림에서 앞바닥에 있는 그림이나 BF 또는 AE처럼 같은 시각의 운동 상태, 자, 그리고 변이가 같은, 자, 변이와 운동 방해 같은 점들은 같은 위상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반면에 점 D와 F와 같이 같은 시간의 운동 상태가 반대인 점들은 위상이 반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F라는 녀석은 정반대편, 얼마큼 차이가 나는 녀석이지? 파이만큼 이상 차이가 나는 녀석들이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상이 반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은 마루와 볼의 이동 거리를 의미해 주는데 파동의 속력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파동은요, 속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의 속력이고요, 매질의 속력이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파의 속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파의 속력은 이걸 얘기합니다. 파가 진행한 빠르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문과에서는 흔히 얘를 얘기해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버려요. 그래서 위치가 얼마큼 변하느냐야.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하지? 람다만큼 이동하지. T라는 시간 동안에 람다만큼 이동하고 또 얘는 T분의 1이라는 것이 진동수로 표현될 수 있지. 자, 그래서 람다 곱하기 F라고 썼었어요. 이거 우리 전자기파에서 미리 했던 거다. 그치? 어떻게 했더니 C라는 것은 람다 곱하기 F다라고 썼었잖아. 그치? 거기서 나타난 그 값이야. 오케이? 이거 막 교과가 뒤바퀴 돼가고 물리 개념이 앞뒤 왔다 갔다 해버린다는 말이야. 어떤 놈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시 죽여버려야 돼. 자, 얘는 단위로 어떤 걸 쓸 수 있죠?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쓸 수 있다라고. 자, 참고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안 나옵니다. 고분물이 들어가야지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천과학부에서는 역학적 파동을 안 하는구나.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역학적 파동을 안 해. 10년도에 안 해서
속 뒤지게 지금 부분만 쏙 빼고 나가더라고. 자, 그래서 자 내질의 속력이라는 게 또 있어. 내질의 속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미분은 미분인데 라운드 썼어. 이걸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라운드라고 불러줄 수 있거든. 무슨 기울일까?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알아? 왜 알아? 표미분 얘기한 사람 누구야? 혼자 얘기한 거야?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 같은데? 영희도 했어? 표미분이 뭐야? 잘 모르겠어. 그래서 표미분이 뭐야? 그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나머지 값을 상수로 보는. 자, 변수들이 여러 개의 경우가 있어. 좀 이따 보시게 될 텐데 이 파동의 위치를 나타내는 y, 여기 나타내는 y라는 값은 x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변수가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일 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라는 뜻이야. 변수가 여러 개일 때 t라는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세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질의 속도인데 아직은 식을 전개하기가 힘들어. 뒤쪽에 책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번에는 화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화면이라는 것은 같은 위상을 갖는 자 이런 화의 요소들을 점들을 다 이은 선을 화면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위상을 갖는 점들을 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마루끼리 이었어. 또는 골끼리 이었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면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화면은 어떻게 그려주는지 한번 보자. 혹시 파도가 치는 걸 절벽 같은 데서 본 적 있니? 예를 들어 태종대 갔다 온 분이 태종대? 해안 절벽에 올라가 본 분이? 서해안 쪽은 해안 절벽 쪽에 대체로 뭐가 있냐면 군 초소가 있어요. 해안을 감시하기 가장 좋아서 거기는 군 초소가 있어서 접근 금지 지역이 많아. 서해안인데 동해안은 해안 절벽이 좀 드물어. 많이 없고 얘들은 뭐가 있니? 사주라는 게 있지. 모래로 쭉 모래톱이 되고 있어. 윤기형 지역에서 사주밖에 안 생기니까. 그래서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볼 수 있는데 서해안은 군사 지역이 많아서 못 가보고 대표적인 해안 절벽 지역이 태종대야. 부산의 태종대. 부산 가보시면 태종대 가보시면 부산에 왜 갔어? 다리 보러. 다리? 광안리 앞에? 아, 나도 너던데? 아, 왜 들어간 거 밤에? 옛날에 광안리 앞바다에서 막 누비고 다녔었는데. 자, 그러면 옛날에는 광안리 앞바다에 그 다리가 없었다. 강한대교 없었어. 풍경을 해치는 다리야. 대표적인 자연 파괴형 다리? 자연 파괴형 다리죠. 사람들이 자연 경관을 너무 해치는 경향이 있어.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연 보호론자가 많아. 환경단체 사람들. 환경단체 사람들이 그러잖아. 뭐 핵발전소도 싫고 뭐 다 싫다고 하잖아. 화력발전소도 싫고 뭐 전기 쓰면 안 돼. 엘베 타면 죽여버려. 근데 자기네 건물 올라갈 때 반드시 엘베 타거든. 그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선생님 되게 싫어하지. 선생님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야. 문명의 혜택은 누려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왜 계산기를 못 쓰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손으로 다 손계산해야 돼? 계산기를 못 쓰게 해. 못 쓰게 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 계산기 무명 이력을 최대한 누리는 거잖아. 혹시 전자계산기 있는 사람? 필요 없으니까 거의 없네. 대학 가면 필수품이지. 대학 가면 전자계산기가 필수품. 핸드폰 어플에서 공학용 계산기 어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왜 무명이 있는 걸 이렇게 안 싫어할까?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는 전자계산기가 비상금이었는데
왜 비싼 놈이었는지 아니? 술 먹고 무슨 패는 엄마한테 혼나지. 비싼 건데. 야 생각해봐. 대학 등록금 및 사립학교 기준으로 50만 원 좀 안 될 때 전자계산기가 10,000원에서 25,000원 사이였단 말이야. 10만 원이라고? 지금 대학 등록금이 약 600만 원 정도 해. 30만 원. 그 몇십만 원에 해당하는 건데 그때는 그거 비싼 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을 먹고 술값이 부족하면 맥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술집에서 안 받아주는 계산기를 샀지. 왜? 딴에 맡기는 거. 딴에 맡기는 거.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계산기도 맡기고 먹었어. 아 학생증도 맡기고 먹었구나. 요즘 학생증 가짜가 하도 많아갖고 안 받아준대요. 요즘 애들은 거의 다 카드네 이런 데한테 술집 사장들이. 자 무정치집도 신고합니다. 요즘 선생님가 낭만 해창피하고 먹어. 그래서 술을 더 먹은 것 같아. 자 절벽 위에서 파도가 치는 걸 한번 봐봐보세요. 이거 가장 보기 좋은 데가 있다. 태종대도 있는데 동해안 쪽 놀러 가보신 분 있니? 양양에 가보신 분 있니? 양양 거기 버섯 나비박물관 있고 있지. 건축박물관. 거기가 양양의 족장이거든. 그 위쪽에 올라가면은 절이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 고려시대 때 창건한 절. 그래갖고 거기에 또 멋있는 게 뭐냐면 절벽에 암자가 있어. 해안 절벽에 암자가 껴 있어. 해안 절벽에 사람이 걸어갈 만한 길을 만들고 암자를 갖다 놨는데 이 암자 마루가 오래돼 갖고 틈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파도 치는 게 보여. 손이 들어갈 정도. 다리 빠지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되게 멋있어. 근데 낙산사라는 절 있거든. 양양 낙산사라는 절 있어. 근데 그 낙산사 바로 나와갖고 호텔이 하나 있거든. 그 호텔 앞에서 바다 쪽을 쭉 바라보면은 양양해수욕장이야. 낙산해수욕장이야. 정확히는 양양 낙산해수욕장에 파도가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여. 눈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는 녀석들이 계속 쭉 일직선으로 오게 돼. 그 위에서 보면은 이거 마루가 보여. 골이 또 보여. 이걸 선으로 나타내. 이 얘네들을 뭐라고 하는데 화면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위에서 직접 한번 바라보도록 하자. 위에서 바라보자. 자,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주로 마루는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골은 점선으로 나타내요. 복잡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내는 경향이 많아요. 자, 이렇게 나타날 때 파의 진행 방향을 보면 파가 이 방향으로 진행할 때 이게 파의 진행이에요. 밤새 얼굴이 커졌나? 마스크가 자꾸 벗겨지려고. 자, 얘는 파면이야. 파면. 자, 그리고 수직하다. 이게 파면과 파의 진행 방향은 항상 수직하다. 이렇게 생긴 파를 우리는 평면파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평면파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문제 별 필요 없어. 차라리 자의 푸는 게 나아. 이 책은 지금 한 번 만들어 놓고 7년을 읊어먹거든. 문제가 자꾸 바뀌는데도 문제가 그대로야, 얘만. 그래갖고 이 책 문제는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자의나 수능 특강 푸는 게 수능 문제를 골라요. 어차피 이제부터 다 수능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한편 구명파라는 파를 한번 살펴보자. 자, 구명파라는 파를 살펴보면 얘는 한 점에서 시작해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자, 얘네들이 파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 구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파면이 구면 형태를 갖기 때문에 구면파라고 해요. 자, 얘는 옛날에 자, 2000부 개정 교육과정 때 얘네들이 자, 구면파 외에도 원형파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우리 수면 위에서 놓은 물방울 딱 떨어지면 면 위에서 퍼져나가잖아. 표면파만 나오기 때문에 요즘 원형파도 다 구면파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파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 파의 진행 방향은 항상 화면의 접선과 어때? 수직한 방향이다. 오케이. 자, 아주 멀리 가게 되면 이 구면파도 거의 누구처럼 행동합니까? 평면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자,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 파동의 세기가 얘는 시간이 지나도 위치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변해. 그냥 파동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파동의 세기가 안 변하는 반면에 얘는 파동의 세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변하게 됩니다. 오케이, 멀어질수록 파동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 한 20년 넘은 얘기 같은데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인도양 쪽에 접해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있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에 해구가 있거든. 이 해구 속에 단층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길이로 1000km 이상이 진원이야. 단층 전체에서 갑자기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가 무슨 파가 되니? 파원이 직선형이 돼버렸지. 그래서 평면파가 돼버렸어요. 이 평면파가 쭉 덮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지방에도 피해가 엄청나게 컸어요. 아마 전쟁 빼놓고 전 세계에서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이 죽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후쿠시마 때도 뭐 실종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죽었다고 하지. 일본 애들도 정확히 발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터키에서도 엄청 심한 지진 나왔고 지금 추정컨대 어제 저녁 때까지 12,000명 죽었다고 했어. 12,000명 죽고 아마 2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 같았는데 지진 주변에 진원 주변에 450km 지역이 초토화됐대. 반지름 450km 지역이 초토화됐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서 나쁘면은 대전까지 박살났고. 와, 대전이 뭐야? 대구까지 거의 부산까지 박살났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컸대요. 그 피해에 2만 명이면 거의 많이 죽은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파면이라는 걸 이야기했다.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파동의 진행이 직선이 아닌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마루나 볼과 같이 위성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나 면을 파면이라고 한다. 파면의 모양이 직선이나 평면인 파동을 평면파. 자, 그리고 파면이 원이나 구면인 파동을 구면파라고 부르고 있다. 자, 파동의 진행하는 방향은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찾을 수 있다. 자, 이쪽에 보니까 평면파의 일반적인 만지역 주변에서의 파도가 평면파고요. 자, 구면파의 대표적인 게 수면파가 구면파가 되겠네. 자, 파동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파동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파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라고 했는데 전자기적 파동이라고 할게요. 자, 파동이 전달되는 원리가 달라요. 자, 얘는 흔히 매질의 유무를 갖고 구분해 줍니다. 매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따라서 구분해 줄 수 있다. 자, 첫 번째 I는 매질이 필요한 I야. 역학적 파동이야.
역학적 파동의 다른 이름이 탄성파. 탄성파라고 하는데 얘는 내질의 탄성과 관성에 의해서 파가 전달되지는 아이야. 자, 내질의 탄성과 관성이 파를 전달하는 원리가 된다고. 자, 얘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다. 자, 이 매질의 종류에 따라 파들을 구분해 줍니다. 만약에 매질이 물이라고 한다면 얘는 수면파 또는 일부 책은 물결파라고도 해요. 수면파 또는 물결파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매질이 지각인 경우가 있어. 지각인 경우는 누구지? 지진파가 되겠지. 자, 또 주로 공기인 경우가 있어. 반드시 공기일 필요는 없어. 공기가 내질인 녀석은 유일하지. 파동 중에 누가 있니? 음파. 소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파들이 내질에 따라 나타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전자기적 파동이 있다. 자, 전자기적 파동을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자, 얘는 내질이 필요가 없고, 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파동이야. 나중에 맥스웰 방정식을 살펴보게 될 텐데, 맥스웰 방정식 세 번째, 네 번째 식을 이용해서 전자기파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가 간혹 학교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던 문제야. 최근 현대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주 나왔던 편에 속합니다. 자, 얘는 매질이 불필요하다. 자, 매질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매질이 불필요한 이 전자기파를 파장 순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 이것도 인천과학계에서 아주 긴 줄 중에 하나다. 서술형 엄청 잘 나옵니다. 파장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라디오, TV나 라디오 전파 수신 등에 주로 이용하니까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주로 레이더나 전자레인지 또는 와이파이에 사용하는 전자기파야. 오케이? 우리 딱 찍어보면은 5.05기가 또는 2기가, 2.5기가 이렇게 나오는 표시가 있지. 와이파이에. 와이파이 잡다 보면 여기도 보면 장군 5기가, 2기가 이렇게 있을 거야. 걔네들이 기가헤르츠짜리를 사용하는 마이크로파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적외선 영역. 여기 보면은 빛의 영역 부각이 돼. 자, 그 다음에 가시광, 저외선, X선, 감마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얘네들은 파장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하지만 원칙적으로 구분할 때 파장만 갖고 구분하진 않아. 발진되는 원리에 의해서 설명되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파까지는 주로 전기장과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나타날지, 적외선에서 자외선까지는 주로 원자의 스펙트럼 때문에 나타날지, 원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다가, 즉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다가 낮은 에너지 준위를 내려오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들이 바로 이 빛의 형태로 나타나. 그 다음에 X선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X선은 주로 엄청나게 빨리 다니던 전자와 같은 녀석들이 어떤 물체에 충돌하면서 정지해버려. 얘들이 가는 운동 에너지의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바뀌지만 상당히 또 많은 부분들이 빛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X선 형태로 방출되져 버립니다. 감마선은 핵 붕괴 과정에서 주로 생겨. 핵 붕괴 과정에서 주로 생겨서
큰 원자핵이 작은 원자핵으로 쪼개지면서 높은 준위에 있던 전자들이 낮은 준위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것들이 바로 이 감마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 원인들이 다른데 이 수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거 28기 때 나왔거든. 28기 1학년 때 나왔어. 29기 안 나오고 30개 나오지 않을까? 아 27기 때 나왔다. 27기 때 문제 나왔어.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종류들을 자, 역학적 파동, 주변적 파동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에 따른 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살이 빠졌다 그랬지. 얘네 처음 봤을 때부터 3kg 쪘는데. 네. 제가 엄청 들어왔어요. 처음 봤어요. 아, 그게 옷이었어. 자, 그러면 그새 얘기 난 줄 알았어? 자, 그러면 파동의 종류에서 보자. 탱파와 중파에 대해서 보자.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부어. 자, 탱파와 중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진짜 땀 흘려 본 지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 어? 아, 더워서 흘리는 땀 말고 움직여서 흘리는 땀을 거의 안 흘린 것 같아. 그나마 찜질방 가갖고 뜨거운 물로 땀을 좀 뺐었는데 요즘 찜질방도 안 가니까 땀 뺄 일이 없잖아. 자, 그러면 탱파와 중파, 아플 때 빠지는구나. 아플 때 선생님 아프면 열이 많이 나가고 그 열 때문에 땀이 엄청나게 흘리는구나. 자, 탱파 중파를 얘기해보자. 얘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화의 진행 방향으로 구분해줍니다. 화의 진행 방향을 가지고 구분해준다고 하고요. 그 첫 번째 I가 횡파야. 횡파는 TW라고 흔히 표현해줘. 트랜스버스 웨이브에서 자, 횡적인 파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화의 진행 방향이 수직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횡파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파동이 횡파야.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 중에 거의 다 횡파야. 그래서 어떤 것들이 횡파에 속하니? 좀 전에 했던 수면파, 물결파, 자, 그 다음에 지진파에 S파, 또 주례진파. 자, 그 다음에 정의하고 어폐는 있지만 전자기파는 전기장, 자기장,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내질은 없지만 자, 횡파로 이해합니다. 자, 한편 이 횡파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모형을 바꿔보기로 하죠. 책과 다른 모형을 씁니다. 자, 여기 어떤 쇠 막대기가 있대요. 새로 만든 막대기가 있어. 이 막대기를 고무망치로 때릴 겁니다. 고무망치로 때려요. 고무망치로 위에서 때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지? 한번 얘가 맞았어. 땅! 맞으면 띵 하고 이 자리가 울리겠지. 울리는데 주변에 인접한 원자들과 얘네들은 다 연결
전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울리는 녀석들이 주변 아이를 어때?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칠 때 같은데 응원할 때 하지 않니? 저쪽 아이하고 끝에 아이까지 나란히서 또 손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아이가 흔들어주면 같이 흔들리지. 그게 실질적인 횡파에 진행하는 원리가 돼. 수직 방향으로 흔들리는 힘에 의해서 주변 아이들이 연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좀 과장되게 보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가 진행하는 모습이 앞쪽으로 퍼져나가지. 파의 진행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파동을 횡파라고 합니다. 자, 이런 횡파에 대해서 종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종파라는 것은 라인드 테르널 웨이브라고 표현해서 LW라고 해요. 자, 얘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다.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히. 이렇게 나란한 것을 종파라고 합니다. 이 종파는 딸랑 세 종류밖에 없어. 음파. 음파 사촌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알까? 음파의 사촌. 음파의 사촌이 있어. 초음. 그리고 지진파의 피파. 우리는 배우지 않는 영역인데 이것도 있어. 저주파도 있어. 저주하는 파동이 아니고 진동수가 엄청나게 낮은 파동이야. 진동수가 20Hz 미만이야. 정확히 16Hz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아이는 1초에 16번 진동해갖고 귀의 감각이 반응을 안 해. 오케이? 또 너무 빠르게 진동하면 반응을 안 해. 초음파는 약 2만 Hz 이상의 파동을 초음파라고 얘기하지. 오늘 초음파 맞점 볼 테야. 초음파와 저주파를 한번 바꿔보자. 선생님이 지금 음파를 보여드릴 거야. 들려드릴 거야. 사람의 감각기관이 상당히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내가 소리를 내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귀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자. 또 어디 갔나?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들리면은 손을 들어보세요. 들리는 사람. 지금 이 소리가 4Hz짜리 소리야. 이거 들리면 들려? 아니야. 옛날에 선생님 대학원생이 들었다 한번 했었다. 대학생들한테 해봤거든. 대학교 실험실은 이거 놓고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해갖고 주파수 발생기 장치가 있어. 그래서 스피커 연결을 했더니 어떤 애가 10Hz 듣더라고. 걔는 곤충이야, 곤충. 10Hz입니다. 어떻게 되지? 들리니? 이것을 보겠습니다. 여기다. 들려? 들려요. 여기부터가 20Hz야. 사람이 반응하는데 실제로 16Hz부터 들린다고. 소리 아니야? 안 들린 사람? 들리는 사람? 찻소리 아니야? 저 소리가? 엥 소리가
안 들리. 아니 다시. 나할수 있어. 너 소리밖에 안 들리. 아니 쟤가 좀 조용히. 소리 너무 커요.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우리 귀가. 너무 밝고. 도시인들이구나. 선생님 들리세요? 안 들려? 근데 나이 먹으면 이거 머리가 굉장히 죽어. 들리는 거 한번 주시면. 아 샷소리야. 저음으로 들려야 돼. 뭐야? 단순히 잘못된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들려요. 아 이건 들리지. 씨. 난 방금도 못 들려? 같은데. 안 들려? 들려요. 들리는 것 오. 같아요. 다 들려. 200Hz 들려. 210Hz. 그거 들려야 되는 거. 들려요. 이거 안 들리면 병원 가야 돼. 종이 욕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네. 들려요? 네. 선생님 안 들려. 네? 나이 먹었잖아. 지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 들린다. 들리는 소리. 다들 들리는 소리. 이게 들린다고? 다들 귀가 천장하고. 이거 들려. 지금 17,000Hz. 이게 옆에서 얼굴에 들려요? 이건 모르겠네. 박쥐 아니야 박쥐? 박쥐 인간들이. 배트맨. 아 살짝 들려요? 아 여기서 다르네. 1700Hz인데 너네도 원시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게 개인 차이가 무지 심해요. 이제 뭐 자세하게 실험은 안 했는데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이거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은 한 8,000Hz, 9,000Hz 사이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자, 그러면 들리지 그럼 귀 먹었네. 특히 심하게 선생님 지금 이쪽 귀가 거의 장애인 수준. 왜 장애인 수준에 귀를 갖게 되냐면 회사 다니는데 옛날에 회사에서 거의 20시간 정도를 근무했거든. 20시간 근무하는데 주변에 기음이 계속 나요. 저음으로. 하루에. 하루에 20시간. 저음으로 소리가 계속 들려요. 거기 노출되어 있는 거야. 1년을 근무했는데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보니까 옆에 사람 얘기하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야. 반응이 없어. 그래갖고 귀가 안 들린다는 거 아는데 나중에 신체검사 받기 위해서 잠깐 봤는데 한쪽 귀가 거의 장애인과 정상인의 중간이래. 사이래. 그래갖고 심각하구나.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이거지. 계속해서 소리가 진동을 해. 고막이 진동을 해. 기계음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웬만한 진동에도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귀가 점점 나빠지더라고. 큰 소리 내는 것도 있지. 역치가 실물 일기네. 자, 그래서 이게 중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든 장난하고 싶어. 그렇게 뽀뽀하고 싶어요? 한번 해줘. 너한테 뽀뽀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 또 그러잖아. 자, 여기 쇠막대기를 갖다 놨어요. 쇠막대기를 갖다 놨고, 자, 고무망치도 때려볼 겁니다. 고무망치도 때렸어요. 때리게 되면 얘는 여기 맞게 되면 진동하지. 하지만 이 입자들이 계속 진행할 수는 없잖아. 진동하는 녀석들이 마치 주변 녀석들과 용철이 다니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 같이 진동을 시켜주는 거야.
이해해요? 같이 진동을 해서 얘네들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마다 여기 만약에 엄청나게 가늘줄을 야르게 그어놨대. 그러면 이쪽으로 가늘게 그어놓은 손들이 한쪽으로 모이고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이 지점에서는 커지게 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진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면 요점을 중심으로 이쪽에 모이는 거예요. 화살표의 길이는 이동한 거리를 얘기해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매질의 진동이 좌우로 있게 돼. 그거에 대해서 파의 진행 방향이 앞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중파라. 또 다른 이름으로 횡파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이라 해서 고저파라고 해요. 얘는 밀집된 부분은 밀이라고 표현하고요. 퍼져 있는 부분은 소하다라고 해요. 소밀소밀이야. 소떡소떡이 아니고 소밀소밀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소밀파라고 해요. 나중에는 소밀파를 소밀파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밀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불렀지? 인토네이션 주는 거야. 소밀파. 오케이? 소밀파라고 기억되는 게 좋아. 의미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자. 소밀파라고 하지 말고 소밀파라고 한다는 것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파동의 표시와 파동의 속력은 이미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동의 굴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반사부터 하자. 파동의 반사와 굴절을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건 돈 없이 갈게 사이드로 나와가지고 물리원의 반사는 없어졌어요. 반사도 안 배우고 굴절부터 다루고 있지. 이상한 식이야. 반사라는 녀석을 한번 보자. 반사는 영어로 뭐라고 쓰게? 리플렉션이라고. 자, 굴절은 영어로 뭐라고 하게? 리플렉션이야. 자, 그래서 이 반사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자, 파동이 파라고 하자. 파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되돌아오는 것이다. 자, 이런 현상을 반사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 어떤 매질에서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야. 얘는 1매질, 2매질이라고 표현했을 때 반드시 거울일 필요는 없어. 거울이 아니더라도 반사는 되지. 유리 가끔가다 유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유리창을 보면 유리창을 통해서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지. 굴절뿐만이 아니고 반사되는 것 역시 관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 방향으로 진행했다라고.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반사가 되어지는데 얘를 흔히 입사 얘를 반사파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 근데 요즘 수능 체계에서 변화된 게 이거야. 이 파의 진행 방향을 그려두면 쉽다, 이해하기가 쉽다를 갖고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을 파면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치사놈들이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반사되는 녀석은 다시 어떻게 되니?
여기서 반사되는 모습을 그려줘. 물론 전 공간에 대해서 다 있어요. 이게 복자 모양도 다 있어요. 얘는 요점을 중심으로 반사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전체 부분에 다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면으로만 나타내는 문제가 있어. 다음은 어떤 매질 주변에서의 화면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럼 무조건 뭘 그려? 화면에 수직하게 진행 방향 그려주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사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자, 반사 법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입사파, 반사파, 자, A, 입사파, 아이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줄까? 입사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거를 입사 광선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줄까? X로 빼버리고 빛의 방사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죠.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사파가 있는 이 진행 방향과 반사파가 있는 이 진행 방향과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법선이라고 부르거든. 이 법선 세 가지가 같은 평면상에 존재해. 오케이? 한 평면상에 존재하고, 자, 그리고 이때 입사파가 법선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불러요. 흔히 I라는 기호로 씁니다. I는 왜 I일까? I는 incident라는 말이 있어요. 입사하는 이라는 뜻이야. 들어오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 이 반사각은 흔히 I 프라임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같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은 I 프라임 대신에 주로 세타와 세타 프라임으로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 같다라는 걸 반사 법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반사 법칙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반사 법칙은 파동성을 처음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 누구지? 하위훈스라는 분이야. 빛의 본질에 대해서 막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이 처음에 누구? 갈릴레이거든. 갈릴레이는 빛을 이완하다라는 가정하에서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 왜? 시간 측정을 정확히 할 수가 없었고 실험 수행에서 좀 문제점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실험에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빛의 속도가 이완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속도 측정을 시도했다는 게 중요하지. 자, 뉴턴의 환승이라고 불리는 분은 역시 빛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 하지만 빛의 속도보다는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확인하려고 했지. 그래서 이분은 반사 법칙과 굴절 법칙을 빛이 입자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게 돼. 그 즈음에 약간 비슷하게 되긴 하지만 하위헌스라는 분이 네덜란드 분인데 빛의 파동성을 주장하고 이 파동성을 이용해서 빛의 굴절과 반사를 두 가지를 다 설명하게 돼. 그 설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반사 법칙의 증명. 자, 반사 법칙의 증명을 한번 보는데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할까. 여기 매질의 경계면이 있었어. 매질의 경계면이 있었고, 자, 이쪽 일면에서만 반사돼서, 자, 이쪽에서만 파동이 전달된다라고 가정을 해주죠. 자, 여기에 두 개의 법선에 서로 다른 경로로 빛이 들어오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빛이 이렇게 입성하고 있어. 마찬가지 빛이 이렇게 입성하고 있어. 오케이? 자, 이때 같은 파면을 표시해보면 얘 같은 파면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얘가 같은 파면으로 나란히 오는 거야. 얘. 자, 이때 이 영역에서 파장이 람다라고 해. 오케이? 람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얘가 이쪽에 도달하고 나서 얘는 아직도 못 왔어. 얼마큼 못 왔니? 요만큼의 거리만큼 못 왔다라고. 이 거리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파동의 속도 v라고 했을 때 v 곱하기 t라는 거리라고 하잖아. 이 t가 만약에 줄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 람다라는 거리가 되는 거야. 자, 얘가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 얘는 계속해서 진행해 버리겠지. 계속해서 진행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도 역시 계속해서 진행해서 가게 되는데 이때 얘가 도달한 거리는 어떤 거리에 도달하게 됩니까? 역시 같은 파면을 갖게 하는 이 거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얘 역시 같은 속력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갔으니까 VT가 되니까 가장 람다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자, 여기에서 얘를 A점, 얘를 B점, 자 그리고 얘를 A'점, 얘를 B'점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자. 같은 파면을 갖기 때문에 얘는 각 B와 각 A'이 직각으로 같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선분 A, B'이라는 녀석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자, 또 선분 A''과 선분 B'B'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V 곱하기 T로, 지금 여기서는 람다로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에 있다? 합동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오케이? 대칭인 모양의 합동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걸 한번 보자. 얘가 갖는 각을 입사가 셌다라고 했지. 그쵸? 여기 보니까 얘 90도야. 얘 90도야. 자, 그 다음에 얘도 90도야. 얘도 90도야. 이만큼이 공유하고 있는 각이지. 그렇다면 이 각이 얼마가 되니? 세타가 되는 거야. 즉, 각 A, B, A, B'이라는 각이 얼마? 세타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보자. 이쪽을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얘 90도지. 맞아요? 얘 90도고 자, 요 녀석도 90도예요. 자, 요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 때 요각이 공통이지. 그렇다면 요각이 얼마가 되니? 각 A 프라임, B 프라임, A라는 값이 뭐가 돼? 세타 프라임이 되고. 그치? 그런데 이 두 삼각형, 즉 삼각형 A, B, B 프라임과 삼각형 A,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합동이잖아. 맞아요? 얘네들이 합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각이 서로 어때야 돼? 두 각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반사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굴절 법칙도 거의 동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굴절에 대한 얘기 잠깐만 소름부터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파동의 굴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매질이더라도 온도, 밀도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과의 경계면에 비스듬하게 진행하게 될 때 파동의 속력이 달라짐에 따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변하게 되는 굴절 현상이 나타난다. 물결파의 굴절. 물결파의 속력은 물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물결파가 물의 깊이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할 때 두 매질의 경계면을 지나면서 물결파의 속력이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일정하게 되므로 파장이 짧아지게 된다. 특히 물결파가 매질의 경계면에 비스듬히 입사할 때는 물결파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먼저 느려지거나 빨라지게 되어 물결파에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진데 꼭 굴절이 일어나는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매질의 종류에 따라 매질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매질의 종류에 따라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이 달라지게 돼.
그 속력이 달라짐에 따라서 자 굴절이 일어난다는데 굴절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요. 없으십니까? 저희 지금 몇 페이지예요? 뭐가 안 되죠?